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젊었을 때는 25년 동안 여경으로 일했고 강력반에서 온갖 사건들을 다 봐왔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며느리 소영, 손자 지훈이와 함께 같은 동네에 따로 살고 있고요. 평범한 어머니로 지내고 있지만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혈압약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약국 앞에서 처방약을 기다리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소영이 아닌가? 평소 소영이라면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널고 있을 시간인데 웬일로 병원에 나왔나 싶어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소영이라면 집에서 입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 산 듯한 연분홍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치마, 그리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더라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요. 마치 어디 특별한 곳에라도 가는 것처럼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소영이 처방전을 받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아프거나 검진을 받으러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해 보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오래전 수사관 시절의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늘 가던 대형마트였는데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또 소영을 봤어요. 이번에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를 새로 했는지 웨이브가 살아있고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으로 발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인데 가격표를 떼지 않은 듯 번들번들했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건 소영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누굴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들떠 보였거든요. 장을 보러 온 사람 치고는 너무 설레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카트에는 장볼거리보다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었고요. 평소 알뜰한 소영이라면 절대 사지 않을 비싼 수입 과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때 소영이 휴대폰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 같았는데 그 표정이 제게는 낯설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여성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처음 연애하는 20살 여자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소영이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걸 보며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죠. 여경으로 일할 때 수없이 봐온 표정이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의 그 특유한 들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소영이 요즘 부쩍 다르다는 건 민수도 눈치챘을 텐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민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소영이가 참 예뻐졌더라. 민수가 밥을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아내가 부쩍 꾸미고 다녀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새로 사서 입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한테 더 신경 쓰고 싶은가 봐요. 보기 좋잖아요. 아들은 순수하게 좋아했어요. 아내가 예뻐지는 걸 당연히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0해를 함께 산 며느리의 변화치고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약국에 가는 길에 또다시 소영을 봤어요. 이번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완전히 새로 잘랐더라고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턱선까지 바싹 자르고 앞머리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도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어머니들이 입는 편안한 옷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입는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소영의 걸음걸이였어요. 평소 조심조심 걷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어가더라고요. 하이힐 소리도 경쾌했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40이 넘은 기혼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요. 더구나 소영은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국간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혼자 먹는 저녁인데도 정신이 없어서 국을 너무 짜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25년간 여경으로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묘한 기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 소영의 변화가 계속 신경 쓰여서 저도 모르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소영의 패턴을 지켜봤어요.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쯤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예쁘게 꾸미고 말이에요. 평소 동네 마트나 병원 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데이트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오후 1시 반쯤 소영이 사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2시 정각에 소영이 나왔어요. 연한 노란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을 걸치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한 모양인지 부드럽게 웨이브 가져 있었고요. 가방은 또 새로운 걸 들고 있었어요. 갈색 가죽 가방인데 상당히 비싸 보였어요. 소영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길래 저도 슬쩍 따라갔어요. 다행히 저는 평소처럼 검은 옷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소영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보니 소영이 계속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20회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여자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소영이 시청 앞에서 내렸어요. 저도 몇 명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죠. 그리고는 멀찍이 떨어져서 소영을 따라갔어요. 시청 근처에는 큰 상가와 고급 카페들이 많거든요. 소영이 어디로 갈지 궁금했어요. 소영이 들어간 곳은 로맨틱 카페라는 이름의 고급스러운 커피숍이었어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잘 보였어요.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지켜봤죠. 신문을 펼쳐들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소영이 카페에 들어가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또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1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잘생긴 남자였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나이는 30 후반 정도로 보였고요. 깔끔한 정장에 머리도 멋지게 빗어 넘겼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같았어요. 그 남자가 소영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영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오랜만에 연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해 보였는지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자가 소영의 손을 잡더라고요. 소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둘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가끔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워 보였어요. 특히 소영의 웃음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처럼 맑고 경쾌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카페를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남자가 소영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걷는 거였어요. 소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근처 공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또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남자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소영은 남자의 팔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구나. 분명히 불륜이 맞다고.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리가 없거든요. 더구나 가족들 몰래 만나고 있으니 뻔하잖아요. 공원에서 30분 정도 더 있다가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갔고 소영은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소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민수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도 부족하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소영과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소영의 그 행복해하는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20해 넘게 아들과 살아온 며느리가 다른 남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갔어요.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영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소영을 보니 어제의 그 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처럼 무뚝뚝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소영과 둘이 남았어요. 소영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소영아, 요즘 어디 좋은 데 다니는 모양이지? 얼굴이 많이 밝아졌더라. 소영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 네.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그 불안한 기색 말이에요. 소영이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의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소영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모든 걸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바보처럼 속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25년간 여경으로 쌓은 실력을 발휘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우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어요. 우선 그 남자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부터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로맨틱 카페 주변을 관찰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켜봤죠. 신문도 읽고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동네 할머니가 그냥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소영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도 소영처럼 한껏 꾸미고 와서는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여자도 소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남자의 손을 잡히며 부끄러워하고 행복한 듯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40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역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옷차림도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 여자와도 똑같이 다정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유부녀들을 노리는 바람둥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러 기혼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패턴을 더 파악해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월요일에는 첫 번째 여자, 화요일에는 우리 소영, 수요일에는 세 번째 여자 이런 식으로 요일을 나누어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각각 다른 카페나 장소에서 만나서 들키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따라가 봤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차 번호를 메모해 두었어요. 예전에 알던 경찰 후배에게 연락해서 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차의 소유주는 강태윤이라는 38세 남성이었어요.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에 대한 제보가 여러 번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순자 선배, 이 사람 문제가 많아요. 유부녀들을 꿰어내서 관계를 갖는다는 신고가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수치심 때문에 고발을 포기해서 처벌받은 적은 없어요. 후배의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태윤이라는 놈이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 놈이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주로 SNS나 모임에서 외로운 유부녀들을 찾아서 관심을 보여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대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접근하다가 점점 관계를 발전시키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영이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해졌어요. 소영은 원래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소영이 어떻게 이런 남자와 엮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강태윤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접근해서 친구가 되고 점차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외로움을 달래주다가 결국 육체적 관계까지 발전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완전히 빠져들면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옮기며 차버린다는 패턴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남자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수십 개나 된다는 거였어요. 어떤 여자는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당했고 어떤 여자는 이 남자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글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놈이 우리 며느리까지 노리고 있다니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 이미 상당히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소영의 집 근처에서 지켜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1시간 후에 강태윤이 소영네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에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에 강태윤이 나왔는데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민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더 끔찍한 건 소영이 강태윤을 배웅하며 나온 거였어요. 집 앞까지 나와서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더라고요.
완전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집에 갔어요. 소영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화장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방에서는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아내를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민수와 소영이 함께 있을 때 슬쩍 떠봤어요. 요즘 집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아, 소영아? 소영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일도 많고 그냥 TV 보거나 하면서 지내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태윤이라는 놈을 완전히 조사해서 소영과의 관계를 끝장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아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강태윤 같은 놈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다른 여자들을 노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남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태윤과 소영의 관계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더 심각한 건 소영이 집안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는데 평소 아껴 쓰던 소영이 비싼 식재료들을 잔뜩 사놓았더라고요. 한우며 조기며 평소 명절에나 사는 것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어요. 웬일로 이런 비싼 걸 샀어? 하고 물으니까 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가 요즘 일이 힘들다고 해서 보양식 좀 해주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음식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말이에요. 강태윤이 올 때 대접하려고 산 거였거든요. 우리 민수가 번 돈으로 그 나쁜 놈을 대접한다니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그날 밤 소영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슬쩍 봤거든요. 문자 내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강태윤이 보낸 문자였는데 오늘 선물 고마워. 정말 예쁜 시계네. 다음에는 내가 영희한테 더 좋은 걸 사줄게라고 되어 있었어요. 소영이가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적금을 해지해서 그 남자에게 비싼 시계를 사준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영을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소영이 뭘 할지 뻔히 보였어요. 강태윤과 더 자주 만날 게 분명했거든요. 민수가 출장 간 첫날부터 소영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을 나서는 거였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소영이 향한 곳은 시내 백화점이었어요. 거기서 또 쇼핑을 하더라고요. 화장품이며 옷이며 비싼 것들만 골라서 사고 있었어요. 평소 알뜰했던 소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나온 소영이 향한 곳은 예상대로 강태윤이 기다리는 호텔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더라고요. 소영이 들어간 후 저도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2시간 후에 소영이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뭘 했는지 뻔했죠. 더 가관인 건 강태윤도 함께 나온 거였어요. 둘이 호텔 로비에서 뽀뽀까지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말이에요. 완전히 염치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날부터 3일 동안 소영은 계속 강태윤과 만났어요. 호텔에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더라고요. 완전히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들 집에 갔어요. 민수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소영도 평소처럼 남편을 반겼지만 저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출장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계약을 성사시켜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소영은 그런 남편 앞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출장 간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고, 드라마나 보면서 쉬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뻔뻔함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식사 후에 손자 지훈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늦게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지훈이를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훈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저께 집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 차를 봤는데 누구 거예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수리 기사분 차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불렀거든. 또 거짓말이었어요. 지훈이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 지훈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소영의 불륜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고 가정은 완전히 거짓 위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지훈이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화나는 건 소영이 가정의 돈까지 그 남자에게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적금 해지한 것도 모자라서 생활비까지 빼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쓰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강태윤 같은 놈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달라붙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강태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가정들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아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태윤 같은 놈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달라붙을 테고 설사 소영과 헤어진다 해도 또 다른 가정을 노릴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25년간 여경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강력반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아직 현직에 있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김영희 경이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인데 지금은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희에게 강태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태윤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선배님,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해도 20명이 넘어요. 모두 40 전후의 기혼 여성들이고요. 영희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이 놈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왜 잡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지는 걸 감수하고 이혼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희는 강태윤의 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주로 SNS나 동네 모임에서 외로워 보이는 유부녀들을 찾아서 접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해서 점차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과 관심을 채워준다는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특기가 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여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누구한테는 다정한 남자친구 같고, 누구한테는 든든한 오빠 같고, 또 누구한테는 로맨틱한 연인 같고요. 저는 소영이 어떻게 이 놈에게 넘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영은 원래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소영에게 강태윤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예쁘다고 치켜 세워줬을 거예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후배인 박수진 경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강태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조사해줬어요. 선배님, 이 사람 SNS 계정이 여러 개예요. 각기 다른 여자들을 상대로 다른 계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나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수진이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상담 역할을 하면서 외로운 여자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해서 실제로 만나는 시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강태윤이 여자들에게서 받은 선물이나 돈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시계, 옷, 현금 등등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각각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 명에게서 받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소영의 적금 해지도 그 중 하나였던 거죠. 우리 가정의 소중한 돈이 그 놈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강태윤을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다른 가정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강태윤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올린 글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모두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었지만 강태윤의 수법과 너무 비슷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글들의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혹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며칠 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모두 강태윤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은 강태윤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가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은 강태윤에게 2천만 원이나 준 후에 차버림 당했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 놈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모두들 복수하고 싶어 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각자 증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동의했어요. 저희는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각자 강태윤과의 대화 내용, 만난 장소, 받은 선물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강태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직까지는 각자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한 번에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계획을 다듬었어요. 단순한 폭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강태윤 같은 놈은 뻔뻔하게 버티려고 할 테니까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강태윤에게 직접 접근해서 그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의 정체를 더 자세히 파악하는 거죠. 72세 할머니가 40대도 아닌데 가능할까 싶었지만 시도해볼 만했어요. 강태윤이 저를 그냥 동네 할머니로만 여길 테니까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강태윤에게 직접 접근할 때가 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수수하게 차려입고 그가 자주 가는 로맨틱 카페로 향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낡은 가디건에 편한 신발을 신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그냥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태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강태윤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였어요. 3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역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여자였어요. 강태윤은 여전히 잘생기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냥 악질적인 사기꾼일 뿐이었죠.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강태윤에게 접근했어요. 일부러 넘어질 뻔하는 척하면서 그의 테이블 옆으로 갔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요. 강태윤이 일어나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짜증이 살짝 비쳤어요. 나이 든 할머니를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친절하시네요. 총각이 참 잘생기셨어요. 저는 일부러 그를 아들뻘로 봤어요. 그랬더니 강태윤이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화장실에 갔던 여자가 돌아오자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강태윤을 관찰했어요. 그가 어떤 식으로 여자를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지켜봤죠. 며칠 후, 저는 또 그 카페에 갔어요. 이번에는 강태윤이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번에 도와주신 분 맞죠? 정말 고마웠어요. 강태윤이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분명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의상 대답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저번에 도움받은 보답으로요. 강태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갑자기 커피를 사겠다고 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모호한 상황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꼭 사드리고 싶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어른들을 잘 안 챙겨주시는데 총각은 참 착하시더라고요. 결국 강태윤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커피를 사와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젊은이는 무슨 일 하세요? 부동산 일을 좀 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힘드시겠어요. 강태윤이 점점 경계를 늦추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냥 말 많은 동네 할머니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제게는 유리했거든요. 맞아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강태윤이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생활이 힘들다는 말, 돈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놈이 여러 여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갑자기 묻자 강태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 했어요. 아, 아직 혼자예요. 만날 여유가 없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참 아깝네요. 이렇게 잘생기고 착한 분이 왜 혼자세요? 어딘가에 좋은 분이 계실 텐데. 강태윤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평범한 할머니 연기를 했어요. 그때 강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화면을 보니 여자 이름이 여러 개 보였어요. 영희, 미연, 수정,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중 영희는 우리 소영이를 뜻하는 거였어요. 강태윤이 서둘러 휴대폰을 치웠지만 저는 이미 다 봤어요. 확실히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 인기가 많으시네요.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말하자 강태윤이 더욱 당황했어요.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 그냥 일 관련 연락이에요. 고객들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는 척 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카페에 갔어요. 강태윤을 우연히 만나는 척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강태윤도 점점 저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강태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아마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었나 봤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할머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야.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태윤이 2시에 다른 여자와 만날 약속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리 와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였어요. 요즘 사업은 잘 돼요. 그럭저럭이에요. 그런데 할머님은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강태윤이 저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매일 혼자 카페에 오는 할머니가 신기했나 봐요.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랑 손자랑 잘 살고 있어. 착한 아이들이야.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분도 착하시겠네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강태윤이 며느리 얘기를 꺼낸 거예요.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표정을 보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았어요. 참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졌어. 갑자기 꾸미고 다니고 외출도 자주 하고. 저는 일부러 소영 얘기를 꺼냈어요. 강태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강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여자분들은 가끔 변화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강태윤이 소영과 만나는 현장을 또다시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까지 준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강태윤의 정체도 파악했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도 완성됐어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거였어요.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어요. 저희 피해자 모임에서 모은 증거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강태윤의 휴대폰 메시지, 만남 사진, 받은 선물 목록,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가장 먼저 아들 민수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더 이상 속고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토요일 오후에 혼자 있을 때를 골라서 찾아갔어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봐. 민수가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먼저 소영과 강태윤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설마 소영이가.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민수야. 더 있어. 저는 강태윤과 소영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소영이 적금을 해지해서 강태윤에게 시계를 사준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줬어요. 민수는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손이 벌벌 떨리면서 사진들을 다시 보고 또 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2달은 된 것 같아. 그리고 이 강태윤이라는 놈은 소영이만 만나는 게 아니야. 수십 명의 기혼 여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어. 저는 강태윤의 정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문적인 바람둥이라는 거,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 여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0해 넘게 믿고 살았던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화보다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추적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이런 놈한테 당하고 있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어. 그리고 이 놈을 그냥 놔두면 또 다른 가정들이 피해를 당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야 했어요. 민수야, 이제 결정해야 해. 소영이한테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게 터졌어요. 민수가 증거 사진들을 소영 앞에 펼쳐놓았거든요. 소영은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사진을? 하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소영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강태윤과의 관계, 적금 해지, 집으로 끌어들인 것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소영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저도 아들을 지지했어요. 이런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강태윤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준비한 대형 폭로를 시작할 때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희는 강태윤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그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원 중에 고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인편지를 보냈어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부동산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예상대로 강태윤은 그날 바로 해고당했어요. 동시에 강태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는 이웃분들에게 요즘 기혼 여성들 노리는 사람이 있다더라. 넌지시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나 얼굴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특징을 대략 알려드렸어요. 인터넷 지역 카페에도 익명으로 경고 글을 올렸어요. 동 일대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하는 30대 후반 남성이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았지만 수법이나 특징은 자세히 적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의 제보도 댓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강태윤의 가족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건너 지인을 통해 아들이 요즘 이상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식으로 넌지시 알렸어요. 부모님들이 직접 아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유도한 거였어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강태윤이 만나고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 진실을 알린 거였어요. 각자 자신만 만나는 줄 알았던 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중 한 분은 강태윤에게 3천만 원이나 줬는데 자신 말고도 10여 명이 더 있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강태윤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난과 압박에 강태윤은 견디지 못했어요. 직장에서는 해고당했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만나던 여자들에게는 원망받았어요. 결정타는 강태윤의 건강이 악화된 거였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했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걸 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강태윤이 쓰러진 후에야 그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사기 전과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었던 거예요. 피해자들 모임에서는 모두들 후련해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해소된 기분이라고들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순자 언니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거든요. 소영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는 저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가정을 배신한 대가야. 강태윤의 몰락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가족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이에요.